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 방송은 11월 정기회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뉴스의 중요도에 따라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더욱 빛나는 YTN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성을 고루 갖춘 패널과 함께하는 대담인데요. 시청자 호응과 주목도가 높은 만큼 자성의 시간 또한 중요하겠죠. 시청자위원의 목소리로 YTN 대담 전반을 둘러봅니다. 생소한 용어로 가득했던 경제 보도를 재점검하고 이슈의 중심이었던 수능 관련 교육계 보도를 진단합니다. 또 예민한 사안임에도 정보 제공이 아쉬웠던 국방부 보도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지난 한 달간 YTN을 거쳐간 분야별 다양한 이슈를 모아 분석해봅니다. 잠시 후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주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동절기입니다. 최근 중국 스모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입자 형태의 미세먼지는 마스크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가스상의 물질은 거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출하고 돌아온 다음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겁니다. 이왕이면 바로 샤워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꼭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월 시청자위원회 모습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1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일 뉴스라운지의 짤막 상식에서 공시가격을 다뤘는데요.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공시가격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 쉽게 설명했고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서 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라고 잘 정리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기로 한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이 관심사로 떠오르자 아마 짤막 상식에서 다룬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YTN은 21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발표를 다뤘는데요. 정부 입장과 함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그리고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 등을 보도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짤막 상식 수준으로만 정도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재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론이 있죠. 가진 사람들이거나 보수적인 분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분들은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YTN이 공시지가 현실화 재검토의 문제점을 좀 제대로 다뤄주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다른 타사에 비해서는 그 공시가 이번에 로드맵 수정 논란 과정에서 보도량은 좀 많았을 겁니다. 제가 특별히 관심도 좀 있었고요. 그 전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제 기억에 참여연대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이원화된 가격 구조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차라리 세율 가지고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대안까지 제시해서 그거까지 담긴 했고 다음 날 또 공교롭게 국토부에서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발표해서 그것도 저희가 그날 2개로 아마 다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재정상의 문제와 얽혀서 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문제점 100%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관심을 늦추지 않고 조금 더 깊이를 더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날 뉴스라이더에서요. 학폭, 마약, 도박, 선 넘는 청소년 범죄 대책은이라는 타이틀로
이때는 이제 그 아동 청소년 인권단체 대표인 전문가가 함께 대담 형태로 진행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청소년 범죄와 폭력이 늘어난 원인과 배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문가가 해주셨고, 또 이 처벌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닌 이들이 좀 더 건강한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도 대담을 이어가셨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학폭이라든가 또는 마약, 도박 여러 이슈들을 다루셨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을 때, 또 그런 다양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담에서는 좀 더 날카로운 지적과 질문과 대책 해답들이 좀 오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사실 이 일반적인 보도와 다르게 전문가가 함께하면서 어떤 사안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질문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그날도 했고요. 실제 해당 보도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향후 관련법과 대책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전문가의 발언이 빠르게 마무리가 됐고, 또 앵커분도 빠르게 좀 이야기를 진행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비단 이 보도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함께하는 보도에 있어서는 시간 안배나 질문이나 이 질문을 어떻게 방향성을 끌어갈 것인가, 또는 기존의 보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짚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워낙 출연이 많은 형태의 뉴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다른 출연 코너에도 공이 통용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만 끊임없이 고민은 이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개별 사안마다 전혀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어떤 깊이로 접근해 들어갈까, 특히 한정된 시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이건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아주 1차적으로는 재미없다부터 그다음부터는 좀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식의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부분이 항상 고민이고,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문서에 주셨던 그 질문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고민은 100% 공감하고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심을 읽다라는 코너가 이제 새롭게 출범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총선 관련된 다양한 민심을 읽어내는 코너로 많은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주목해서 의견을 드릴 내용은 그 YTN 뉴스앤 이슈 한동훈 출마설, 이준석 신당설, YTN이 읽은 민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타낸 여론조사 관련된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보도에서는 정당 지지도, 그리고 총선의 투표의 의향, 그리고 내년 총선 투표 정당, 그리고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이준석 창당시 지지 의사 등등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기존 지지 정당별, 그리고 연령별 분리 통계 등으로 지금 현재 시청자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다각적으로 분석한 아주 유의미한 보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 민심을 읽다 코너에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점은 연령별 분리 통계 외에 또 성별 분리 통계가 추가되면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20대, 30대 청년들은 사실상 그 정치 지형이 연령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매우 극적으로 좀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제 청년들의 정치 지형을 분석하려면 연령별 통계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대선의 경우 지상파
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따르면 20대 남성의 59%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했음에 비해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 4월까지 이제 총선 관련해서 많이 집중된 보도를 하실 텐데 성별 분리 통계도 좀 유의미하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다루어 주시고 또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하실 때도 이러한 다양한 정치 지형을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깊게 읽어낼 수 있는 질문들 그리고 의제 구성 그리고 패널들도 좀 추가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심을 읽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지금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임박하면 조금 더 자주 할 예정인데요. 당연히 성별 통계가 있고요. 여론조사 보면 지역별, 성별, 연령별 통계가 다 존재하는데 이제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강조하느냐는 이제 그때그때 뉴스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 뭐 다음 달에도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말씀 주셨던 성별에 따른 특히 20, 30대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라서 극적으로 좀 여론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건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 스텝이나 뭐 정치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느 시점에 다루느냐 그리고 이 시점에 다뤄야 될 특별히 의미가 부여되느냐 이제 이런 변화 양상까지 보고선 판단하는 문제니까 아무튼 말씀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유념해서 다음 보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시청자회의 때 금년 국감과 관련해서 상임위별로 이슈와 현안을 좀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창 각 상임위는 일단은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결 소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의 나라 살림은 당장 이제 국민의 삶, 특히 서민들의 삶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데요. 정작 예산 관련 이슈가 단순히 이제 좀 단발성 보도에 그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를 좀 아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설사 이제 시민들이 국회 예산 심사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언론은 이것의 중요성을 좀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별로 행정부에서 넘어온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나 파급력이 큰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어떤 것인지, 객관적으로 전문가 입장이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좀 예산 국회가 돌입하기 전에 미리 좀 다뤄주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리 짚어보는 내년 예산, 이런 코너 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 이른바 생활 밀착형 예산들에 대해서 좀 YTN이 좀 더 이슈를 클로즈업해서 보도를 해주시면 좋았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 과정에서 여야 정쟁 차원의 입장 차나 표면적인 현상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산이 감액되거나 조정이 됐을 경우 어떤 삶의 효과를 가져올지, 국민들 삶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를 좀 더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게 굉장히 좀 고답적인 얘기일 수 있고 매번 뉴스룸의 현실은 인력이나 자원 투입 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이나 심사 과정에 대한 점검 또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 역할, 기능,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젠다인데 솔직히 저는 타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날은 그날 그 상임위는 쉬는 스킵하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예산안 심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등한시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예산 기사가 사실 가장 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고 또 다방면의 취재원들과도 소통을 해야 기사 하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품이 많이 드는 기사인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변명을 떠나서 언론의 올바른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 YTN의 보도 내용을 보면 단순한 스케치 정도,
이런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여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후부터는 여야 간의 공방, 노동계와 경영계 다툼, 대립, 그리고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매몰됐죠. 노란봉투법, 방송 3법 통과, 3호 거부권 행사나 이런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 나온 전문가라고 하시는 시사평론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된 거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현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하청업체가 수천개다. 이제 앞으로는 현대 기아차는 개별적으로 하청업체와 협상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방송에 나와서. 두 번째, 회사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이제는 단체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정안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세 번째,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손해배상 못한다. 손해배상의 상한이 제한돼 있다. 이건 옛날에 모 의원이 발의했던 그 법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게 공공연하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된 게 14일 날 뉴스큐에 정부 주 52시간 일부 유연화 추진, 근로시간 늘어나나, 여기에 이제 고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건 좀 저는 좀 괜찮다고 본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까지 해주신 점에서 좋은 보도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좀 생각하고요. YTN에서는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 의견이 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오랜 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사실 좀 많이 다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동안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항상 고민이네요. 매 계기마다 이제 그 해당 법안의 역사성 내지는 의미를 다 일일이 세세하게 짚어준다는 데 대한 한계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수 있는데, 아무튼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안의 운명이 우려하셨던 부분들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YTN 이브닝 뉴스에서 킬러 문항 정말 없었나? 올해 수능 난이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종로학원 대표가 출연을 하셔서 이번 수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목별 난이도는 어땠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이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에 첫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이라서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이에 따라서 수능 문제랑 선지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수능을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공교육의 최고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수능에 대해서 그 당일날 YTN에서도 처음으로 수능에 대해서 깊고 분석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사교육기관, 즉 입시기관 업계에서 나와서 11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공적인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령 교육부 관계자분의 목소리라던가 아니면 보도자막에 등장했던 EBS 현장교사단 등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입시업계뿐만 아니라 공교육 분야에서도 출연해 주셨으면 보다 보완이 되어서 균형 있게 수능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뉴스에서 중간에 하단 자막으로 킬러 문항 없는 첫 수능 대체적 형의평가라는 자막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방송에서 말하는 부분과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출연자인 종로학원 대표께서도 메인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더 어려웠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안감이랑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절대평가제로 전환된 이후에 최악으로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하였는데, 대체적 평이라고 자막이 뜬 것이 출연자가 방송 내내 이야기한 부분이랑 조금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막 부분은 저희가 항상 닥치는 문제인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 주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 사이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분들 여러 의견이 공존하니까 그 과정에 하나를 그냥 쓴 건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은 저도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뭐 EBS 현장 평가단 이런 분들을 직접 섭외하는 게 좋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잘 안 나오십니다. 예,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이런 표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경직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충분히 그 출연의 코너의 의미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좀 그 해당 분야에 좀 그 뭐 속된 표현으로 말 잘하시는 그리고 순발력이 있으신 이런 분들로 자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특히 수능 같이 예민한 뭐 이런 분야에 출연을 할 때 그런 섭외할 때 애로점이 있다는 거는 조금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날 아침에 북한이 이제 발표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정찰 위성 발사 로켓을 쏘는데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기자들도 22일 날 쏘겠구나 생각하고 아마 21일 날은 다들 평안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21일 날 밤 10시 33분에 쐈고요. 제가 TV 들어가서 본 거를 한 23시경 뒤늦게 알고 들어가서 봤는데 대부분 그에 대한 보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YTN은 그래도 언젠가는 이거를 긴급하게 좀 더 해주겠지 생각하고 계속 채널을 열어봤는데 결국 안 나오고 24시 뉴스에 보니까 이제 국방부 출입하는 김문경 기자를 전화 연결해가지고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서 뭐 듣는 것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 다른 채널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드라마 방송하고 이제 예능 방송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문제 아니야? 일본은 얼러트 명령을 발령하고 심지어는 군대가 미사일이 자기네 쪽으로 오게 되면 요격하게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발표를 하게 되고 주민들한테도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다 공지가 됐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디 지방에서 무슨 교통사고가 하나 난 거 보도하듯이 이제 그렇게 모든 채널들이 보도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왜 서울시나 경기도가 지난 5월 달처럼 왜 재난문자 발령을 안 했지? 이게 다 잘못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럼 문자를 왜 안 보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누가 또 지적도 없더라고요, 보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린 것더라고요, 보면.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일 때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하고 알려주고 또는 어떤 대비를 시키는 것은 그래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이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24시간 방송 채널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부탁 말씀드리고요. 뼈아픈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은 다음날 아침 맞춰가지고 뭐 다 미리 사람 섭외하고 출연자 준비해 놓고 뭐 이러다가 지금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도 뭐 예고한 시간보다 먼저 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밤에 쏘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이어서 특히 발사체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보니까 합참에서 공지한 게 한 10시 50분쯤이고 저희가 11시 50분 12시 뉴스 때부터 아까 보셨던 그 김문경 기자의 그 합참 발표 그리고 도쿄 특파원 그 워싱턴 특파원 플러스 이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블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전화도 한번 중간에 짧게 연결은 했습니다만 계속 보시고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의 의문이나 우려들을 다 해소할 정도로는 좀 부족했고요. 단번에 다음부터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당기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깊이를 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채널로서 숙명과도 같은 과제라고 깊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YTN 뉴스라운지 비전카페라는 코너에서 다룬 노화 방지법에 대한 뉴스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요즘 3040 세대가 부모보다 빨리 늙는 첫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뤄서 큰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17일 굿모닝 브리핑에서 가속 노화에 대한 문제를 단신으로 다뤄주셨는데 단순히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 달에 그 해결 방안까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다뤄주셔서 매우 유익하고 공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국민들도 경제 뉴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YTN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 현상을 분석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 보도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합성어들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11월에만 보도된 내용 중에서 그리드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 번들플레이션 등 갑자기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합성어들이 보도 내용이나 제목으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기업의 꼼수 가격 인상을 보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상황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치 지금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에만 기인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생소한 용어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의 본질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요. 그 그리드, 슈링크, 번들, 스킴 이 참 저도 남용되고 있고 다는 점은 저도 인정하고 물론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그건 정부 사이드는 정부 사이드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저희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용어를 어떻게 정제할 수 있을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얼핏 조금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건 없네요. 이게 참 어렵네요, 이걸. 내용물 아니면 원료에 대한 꼼수들인데 원가를 아끼기 위한 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진 ENT의 YTN 인수 관련해서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YTN에서는 관련 소식을 3건 보도했습니다. 방통위 YTN 연합뉴스TV 대주주 변경 심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시작됐다고 스트레이트로 보도를 했고요. 민주당 방통위 YTN 매각 정광석가처럼 밀어붙이나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입장을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유한홍 기자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방통위 YTN 최대 주주 심사 착수, 졸속 심사 안대. 이 보도에서는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 국내 양대 보도 채널 2곳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가 형식적인 통과 의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약속대로 과연 진행될지 방송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유한홍 기자 리포트에서는 졸속 심사 관련해서 성공에 대해 김서준 교수 인터뷰를 내보냈는데요. 이 김서준 교수 인터뷰 외에 시민단체라든지 언론노조 또 일반 시청자의 의견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YTN은 어떤 준칙으로 보도하실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절박하지만 저희 사안이 갖고 있는 특히 이 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갖고 있는 공익적 측면에서 당연히 저희도 보도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근데 그동안은 저희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진행 과정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만 공식화돼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팩트로서 확인되는 것, 여러 관측이나 이런 걸 배제하고요. 냉정하게 꼭 미디어 정책에 큰 변화를 갖고 오는 부분이고 종국적으로 그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청자들의 편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짚을 수 있는 부분은 짚을 거고 설령 그것이 법적으로 지배주주
그러니까 뭐 최대 주주가 변화하더라도 그런 소명을 실천하는 저희의 의무,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YTN 시청자위원회 11월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보고 싶은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쉽게 보기 어려운 자연 경관이나 먹거리 문화도 있고 다양한 체험도 가능한 곳인데요. 이런 제주도가 앞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집 바이오 탐나에서는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가진 기업과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주도로 이주한 주민이 새싹보리를 키우고 이를 가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새싹보리를 키우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를 곱게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상품화하는 과정을 통해 바이오 산업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생물 또는 생명의 기능,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산업을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산업은 크게 색으로 구분하며 보건의료 분야인 레드, 식량 자원 분야인 그린, 에너지 화학 분야의 화이트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현재 글로벌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인 고령화, 식량 부족, 이상기후 및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주도는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30년 시장 규모 1.3조 원을 돌파하고 매출 3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육성하며 천연물 기반의 신약과 의약품 소재의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난제 해결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모습을 통해 그 진가와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 130m에서 뽑아 올리는 용암해수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원료 등 다양한 산업의 활용에 이용되는 모습이나 제주 바다에 묻혀있는 무수한 해양 자원에 대한 이야기 등 해양 자원 기술의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2017년 사람의 손으로 태어난 복제 흑돼지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인간의 유전자와 생리학적으로 유사한 돼지 유전자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연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줄기세포와 돼지 유전자가 치매 연구의 대상이자 생명 연장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에서 제주 바이오 산업의 또 다른 분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관광지를 알고 있었던 제주가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흥미로웠던 특집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의 관점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에 전화로 또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